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애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사연 채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알려준 이 채널이 요즘 제 삶의 재미네요. 나이 먹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덕에 텔레비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제가 겪었던 황당무계한 일도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아들 도움까지 받아 사연을 보내요. 저는 68세 여자입니다. 이제는 얼굴이며 손이며 주름투성이가 되었네요. 막 60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제야 제 인생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딱 하나 늘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손이 다 부르트도록 고생을 해서 어디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때 제 가장 친한 벗이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한 뒤부터 새벽이나 아침이나 꾸준히 매주마다 기도를 드리러 나가요. 교회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저의 며느리는 미신을 잘 믿고 점도 잘 보러 다녀요. 무당에게도 자주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에도 자유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고요.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종교로 인해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갔죠. 교회인들도 전도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점을 보러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 현혹이 잘 되어 주변인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제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더군요. 며느리가 참 싹싹하고 저한테 잘해서 제가 정말 의지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아들보다 며느리가 저를 더 챙겨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그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친구들도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저보고 며느리 잘 봐서 얼마나 좋냐며 부러움이 하늘을 찔렀다니까요. 나이 먹고 나니 모이면 늘 가족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서 며느리 자랑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코방귀를 뿡뿡 껴댔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몇 번 보고는 자기들 며느리보다 더 예쁘다며 우리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저 역시 이런 며느리가 제 새끼만큼 예뻐 그동안 고생하며 모아둔 돈을 조금씩 챙겨주곤 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이 나이 먹고 제가 이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식들이 바라면서 손 벌리는 것도 아니라 챙겨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요. 용돈 좀 챙겨주고 싶어도 어찌나 완강하게 거절하는지 모아둔 돈은 자기들보다 내가 더 많을 텐데도 자식이 독립하고도 짐이 되면 되겠냐고 그렇게 내빼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재산이 휘황찬란하게 많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운이 좋게 좀 더 젊었을 때 해둔 부동산 투자가 잘 되어 상가 2개랑 오피스텔 2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1채가 있을 뿐이죠.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남겨줄 게 뭐라도 있으니 걱정은 덜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한 친구가 재미있는 내기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내기의 내용은 각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바로 끊으면 누구 며느리가 제일 먼저 시엄마한테 전화를 하느냐였어요. 친구들 모두 아들이 모두 있었고 다 장가를 보내놔서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내기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가장 늦게 연락이 오는 사람 2명이 밥을 사는 밥값 내기였는데 뭐 그런 유치한 내기를 다 하느냐고 말하면서도 다들 자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하더라고요. 저도 제 며느리에게 똑같이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고 모두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빨리 연락 온 친구는 전화를 끊은 지 1분 만에 연락이 왔고 대부분 5분 안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임이 파할 때가 돼서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든 친구가 저의 며느리에 대해 좋게 보고 있어서 제가 가장 늦게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하고 전화를 해준 며느리에게 일단은 모임 중이니 끊자고 이야기한 뒤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해서 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산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느라 핸드폰도 차에 두고 왔다고 해 확인이 늦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무슨 기도를 그리 열심히 하나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참한 며느리가 혹시 이세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곧 손주를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마음에 내기에서 진 것도 까먹은 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놈도 이세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산까지 가서 기도를 드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네 예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이뤄질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어요. 그 후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고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매년 예약해줬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검진 날이 다가왔어요.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면 며느리가 늘 저를 챙겨주었죠. 그날도 며느리의 챙김 덕에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검진 결과를 듣고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결과가 좋지 못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궁에 혹이 생겼네요. 혹이요? 1년 사이에 그럴 수 있나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혹 모양이 괜찮으면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텐데 모양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좋지 않다는 건 암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배제할 수 없죠. 1년 사이에 혹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커진 것도 의심이 되지만 모양까지 좋지 않은 걸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암이라면 진행이 빠를지 모르니 하루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에게 질문할 때만 해도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하던 며느리.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갈 때쯤 우연히 며느리의 미묘한 표정을 스치듯 봤는데 왠지 며느리가 웃음을 참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거니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제게 잘하는 며느리가 웃음을 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평생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기운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 몇 날 며칠을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공들여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는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기도 내용은 제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참,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그런 저급한 기도를 하러 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가 검진 결과를 듣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식욕까지 사라져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한 채로 누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아들이 제가 걱정된다며 며느리에게 저를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저희 집에 며느리가 와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혼자 있고 싶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쓰여서 편하지가 않을 것 같다고 하기에 그럼 저는 괜찮으니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는다고 손으로 문을 밀었는데 힘이 부족했는지 빼꼼히 열린 채 닫히지 않았어요. 닫으러 가기도 귀찮게 느껴져 놔두고 누웠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통화를 하나 보다 싶었는데 귀 기울여 들어보니 같은 말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마다 어머님, 어머님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살짝 열었는데 글쎄 며느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 쪽을 향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아이의 앞에는 수건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건 위에는 저의 집에서 가장 큰 날카로운 것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그것을 앞에 둔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며 읊조린 말을 정확히 듣게 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신령님, 어머님을 지옥불에 태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지옥으로 데려가 뜨거운 불태운 단죄를 받게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던 며느리가 끝마쳤는지 움직이려고 하자 저는 얼른 방을 몸으로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까지 몰려왔어요. 며느리는 언제 그런 짓을 벌였나는 듯이 제가 있는 방에 과일을 좀 깎았다며 웃으며 들어와 그릇을 놓더라고요. 저는 좀 더 쉬다가 먹을 테니 돌아가라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던 며느리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는지 이번에는 순순히 돌아가더군요. 저는 고심 끝에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동안 아들네 부부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마쳤고요. 결과를 확인한 뒤에 저는 제대로 연기를 시작하기 위해 자식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들과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모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야. 며느리는 짐작하고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설마 저번 검진 때 결과가 안 좋다더니 그것 때문이에요? 맞아. 요즘 너희가 집에 오는 것도 막은 이유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였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거든. 어머님, 아니라고 하던가요? 괜찮다고 하죠? 미안하구나. 이 엄마가 곱게 죽지는 못할 것 같아. 암이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집은 제 말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며느리도 안타까운 척 애를 쓰는 게 보이더군요. 딸아이가 한참을 울더니 연차를 내고 저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 의사를 보여줬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 채로 살다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큰 증상을 못 느끼고 여태 살았으니 앞으로 잘 참을 수 있다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럼 자신이 가까이 있으니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진짜 제가 암이라는 쐐기를 박으려고요. 아들과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에게 잘 좀 부탁한다며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저 쓰레기 같은 여자한테 제 자식들이 고마움을 느낀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실체를 밝히리라 되뇌이면서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이제 쉬고 싶으니 돌아가라고 했고 아들과 딸은 제가 힘들까 염려가 되었는지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고 돌아갔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뻔질나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를 챙기겠다면서 말이죠. 며느리는 제게 재산분할부터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저를 위하는 것이라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재산 분할이요. 그건 먼저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 분할? 뭐 내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희가 나 죽으면 장남인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남편이 참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남자라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건강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말했잖니.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일 죽더라도 나만의 생활을 하면서 살다 가고 싶어. 그럼 저희는요. 어머님 잘못되시고 나면 슬픔에 잠겨서 재산 분할 생각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하루라도 더 괜찮을 때 해두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생각은 해보마. 며느리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를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하라고 계속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드디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죠. 며느리의 소름 돋는 실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흉악무도했어요. 제가 자신의 말처럼 행동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는지 끝내는 본색을 드러내며 발악을 한 겁니다. 어머님, 재산분할 하게 되면 제가 발벗고 도와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하루빨리 하세요. 내가 살아봐야 이제 얼마나 살겠니. 가기 전에 내가 잘 정리할 테니 너무 염려 마렴. 그러기나 말이에요. 드디어 내 기도빨이 먹혔나 보네. 잘 가요. 세상에 미련 같은 거 두지 말고. 뭐? 지금 그 말 시어머니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또 있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없는데 재산 분할은 내가 알아서 하게 위임하고 신경 끄라니까요. 아니, 저 세상 갈 때 그거 다 가지고 갈 거야? 노젓돈이나 잘 챙길 준비하지. 뭐 한다고 세상 떠날 사람이 재산에 미련을 두고 그래요? 추잡스럽게. 뭐야? 내가 살아생전 못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생판남인 네가 나서서 관리하려고 들어? 갈 거면 빨리 가지 왜 이러고 고생을 시켜. 앞으로 죽기 전까지는 챙겨준다고. 죽고 나서 자식들이 당신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내놔. 며느리는 제게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쳐댔어요. 여태 저한테 잘하고 알랑방귀 끼었던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던 거죠. 제 재산을 제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행패를 부렸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더니 어차피 재산은 다 자기가 가지게 되어 있다면서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웃더니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같이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제게 악담을 퍼부어놓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처럼 살갑게 굴면서 저를 대했어요. 이쯤 되니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애써 그날의 일을 들추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집이 답답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못 참고 작은 방 발코니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각지대라 작은 방에 들어와도 발코니 문을 열고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은 위치였어요. 마침 아들도 잠깐 업무차 통화를 해야 한다며 서류가 차에 있어 내려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더군요.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고 싶지 않아 좀 더 쉬다가 나가려고 완전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달까요? 발코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열려 있었거든요. 작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통화를 하기 위해 저를 피해 작은 방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제가 안방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숨듯이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통화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뜻하지 않게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통화 상대에게 자꾸 엄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게 뭐가 수상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렸을 적 알코올 중독이 심했던 아버지와 시집을 나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인생을 살겠다면서 자신을 고아원에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들이 며느리와 처음 집에 인사 올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가 고아원에 버려 힘들게 살아온 가여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며느리가 더 천사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것에 비해 참 잘 웃고 밝은 아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나에게 잃은 천사가 있다면 며느리 같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결혼식장에도 당연히 며느리의 부모님 자리가 공석이라 양가 모친 화촉 점화를 식순에서 제외했어요. 식순을 정할 때 며느리가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날에 외로움을 느낄까 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생략했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전화 상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 의심이 들어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엿듣는 모양새가 좀 우스웠지만 이 방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통화하는 며느리 앞에 갑자기 나가기도
이미 상황적으로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통화 내용이 다 저의 재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죠. 제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가 누군가와 작당을 하고 제 재산을 독식하려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며느리가 통화를 다 마치고 난 뒤 그 내용을 전부 듣게 된 저는 엄청 충격에 휩싸였어요. 며느리와 통화한 상대는 며느리가 평소에 자주 찾아가던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고아원이 아닌 그 무당의 손에 키워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무당은 고아원 다리 앞에 쪼그려 앉아서 추위에 떨던 며느리를 데려다 키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자식이라는 명목으로 나쁜 짓을 행하게 하도록 세뇌를 시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산까지 오르며 함께 기도를 올리면서 제가 저 세상에 가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무당과 며느리가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저 세상에 가면 제 재산을 모두 채가려는 것이 통화 내용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뚜렷하게 무당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무당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고 어떤 뉘앙스의 대화인지는 며느리가 하는 말만 들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참 어이가 없던 것은 무당이 며느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가르쳤냐고 며느리를 호탕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실토한 셈이었죠. 며느리는 그런 무당의 말에 정말 꺼리낌 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막힘없이 술술 뱉더군요. 그러면서 빨리 재산 분할 관련해서 해결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을 모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아놓았다고 생각되어 더 시간을 끌다가는 며느리가 무당과 작당에 얼마나 더 큰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더 미룰 것도 없이 아들에게 며느리의 본색을 알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마침 아들이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고 저는 며느리 몰래 작은 방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가서 고쟁이 속에 진단서를 챙겨 아들이 있는 거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와 당장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아들은 무슨 소리냐며 혹시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냐면서 많이 당황해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뭐 때문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옆에서 표정을 확 구기더군요. 저는 지금부터 보고 듣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아들에게 말한 뒤 고쟁이 속에 챙긴 암이 아니었다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꺼내어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는 질문을 하며 진단서를 펼쳐본 아들은 이게 정말이냐며 뛸 듯이 기뻐했고 며느리는 아들의 반응을 보자 급하게 다가와 진단서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곧 희비가 교차하는 게 눈에 훤히 드러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안심하는 아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며느리.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아들이 지은 미소만큼 환하게 웃어 보인 뒤 아들에게 들려줄 게 있다고 말하고 며느리가 그간 제게 했던 폭언을 녹음해 놓았던 것을 틀었어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가 자신이 했던 말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며느리는 황급히 제 손에 있던 저의 핸드폰을 낚아채 갔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바람을 하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제게 왜 자기를 사지에 몰려고 하느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이건 모함이 아니라 아들에게 너와 내가 나눴던 대화를 그저 들려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보다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죠. 아들에게도 자신이 다 잘못했다면서 자신이 저에 대해 오해를 했다며 그래서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했던 언행들 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저 원래 어머님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였잖아요. 여보, 내가 어머님에 대해 잘못 오해를 하고 좀 도가 지나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아니랬어요. 어머님, 오해한 것은 정말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을게요. 딱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는 더 신중히 행동할게요.
신중히 행동하려거든 그 전부터 잘 사렸어야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니? 나보고 빨리 죽고 내 재산 내놓으라던 거? 참, 아까 엄마 부르면서 통화하던데. 그럼 그 엄마는 도대체 누구니? 고아로 자랐다고 해서 더 품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무당년을 엄마로 둔 걸 알았더라면 좀 덜 가여할 걸 그랬어. 내 아들까지 감쪽같이 속였잖아 너. 엄마라고 불렀다니? 무당이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작은 방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척도 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제 통화를 엿들을 수 있냐고요? 네가 날 피하는 것 같기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내 집에서 내가 몸을 사려야 하니? 아들 네가 잠깐 나갔을 때 작은 방 발코니에 있었는데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서 통화하더구나. 무당이랑 짜고 내 재산을 독식하려고 열심히 계획까지 짰더구나. 저게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고 너와 결혼을 한 거였어.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시집을 오기 전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저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어. 여보, 당신이 무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컸던 걸 알아서 그래서 고백할 수 없었던 거야. 믿어줘.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결혼식을 했지만 사실 엄마가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엄마 직업이 무당이고? 친엄마는 아니에요. 고아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고아원에 버린 날 걷어 키워준 사람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어머님께 그저 더 늦어지기 전에 재산 분할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너 나한테 이제 기도빨이 좀 먹혔다면서 빨리 죽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잖아. 지금 증거가 다 있는데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내 아들과 이혼해. 네가 내 아들 덕에 호의호식하는 꼴 이제는 죽어도 못 봐.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느라 바빴지만 아들도 이미 녹음했던 대화 내용을 들은 후라 며느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또한 아들은 여태 몇 년 동안 자신을 속인 며느리에 대해 배신감이 극에 달해 참지 못하고 험상궂은 얼굴이 된 채 며느리에게 엄청난 속도로 다가가 뺨을 후려쳤어요. 며느리는 겁에 질려 온몸을 파르르 떨어댔죠. 아들은 며느리가 쥐고 있던 제 핸드폰을 거칠게 빼앗은 뒤 제가 그동안 녹음해놓았던 며느리와의 대화를 모조리 재생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다 듣고 난 아들은 원망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린 채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 좋은 여자라고 믿었는데 늘 나보다 더 엄마를 챙기는 내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나 매일 고민했어. 당신과 함께할 때 당신이 내 아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한테 이렇게 모질 수 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무당집도 안 갈게. 연 끊으라면 엄마와도 연 끊고 그렇게 살게. 딱 한 번만 용서해줘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그런 널 용서하라고? 끝까지 당신은 뻔뻔한 사람이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당신과 나는 오늘부로 남남이야. 아들의 남남이라는 말에 울며불며 싹싹 빌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끼 가득한 눈을 한 채 제게 달려들었어요. 저 때문에 아들까지 잃었다면서 제 목을 조르기라도 할 것처럼 손을 뻗었어요. 곧 아들이 제지에 화를 면하기는 했지만 며느리는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저에게 욕지거리까지 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다 망쳤어. 나랑 내 엄마 계획을 당신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남편까지 잃은 건 전부 늙어빠진 당신 때문이야. 저주할 거야. 신령님이 당신을 지옥불로 끌고 갈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며느리는 제게 악담을 퍼부었고
참을 수 없던 아들은 며느리를 끌고 집을 나가면서 모든 게 끝났어요. 돌아온 아들은 저를 살핀 뒤 며느리가 자신과 이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안긴 아들의 품이 새삼 듬직하고 따뜻하였어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저의 집에서 기도를 드린답시고 저 몰래 제가 저 세상 가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을 다 남겨뒀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전부 넘겨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한참을 제게 이런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너무도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이렇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뭐가 그리 미안했던 걸까요? 참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은 며느리의 만행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아들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제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된다며 딸아이까지 불러서 돌아가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 덕에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북적북적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식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코찔찔 흘리며 해맑게 놀던 그 어린 시절 그대로의 추억을 안겨주더군요. 다행히 며느리는 그날 후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씩 동물 사체가 현관 앞에 놓이긴 하더군요. 아주 예쁜 상자에 포장되어서 말이죠. 이상한 부적도 한가득 담긴 채로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뭐든 길면 꼬리가 밟힌다고 하나요? 며느리의 행각이 저의 집 골목 새로 달게 된 CCTV에 찍히게 되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이 가중되어 아들의 이혼 소송에 크게 작용했고 실제로 저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것이 밝혀져 아들과의 이혼에서 10원도 못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되려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니 결국 며느리는 자신을 키워준 무당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무당은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 며느리를 이용했던 것인데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빚만 늘려온 며느리가 자신의 계획을 망친 원흉이라며 내쫓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그 얘기를 듣자 며느리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부모에게는 버림받고 어렸을 때부터 무당에게 세뇌되어 잘못된 교육을 받으며 살았으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 얘기를 딸에게 하니 딸은 그렇다 하더라도 커서는 잘못된 걸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한 건 죄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그 말이 맞다 싶었네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점차 제 삶의 안정이라는 것이 다시 찾아올 무렵 참 세상이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날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무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편견이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무당도 무당 나름이라며 신을 모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무당이 나쁜 짓을 벌인다면 신은 그 무당을 버리고 큰 벌까지 업보로 삼게 한다고 말해주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며느리가 엄마라고 따르는 그 무당에 대한 소식까지 물어다 주더라고요. 신을 모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무당이 나쁜 짓을 벌인다면 신은 그 무당을 버리고 큰 벌까지 업보로 삼게 한다고 말해주던 친구였기에 나쁜 무당을 정말 귀신처럼 잘 찾았거든요. 며느리의 엄마로 여기는 무당이 결국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알려주더군요. 며느리가 저의 집안에서 쫓겨나고 넉 달 후쯤인가 남루한 차림으로 무당네 주변을 늘 배회하던 며느리가 그간 무당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폭로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엄마라고 여기며 따랐는데 자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청 충격이었던 며느리는 결국 무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었죠. 그렇게 지저분한 짓만 하다가 결국 둘 다 망하게 되었네요.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아껴서 그만큼 상처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나쁜 마음을 가졌던 며느리의 최후는 지독히도 쓸쓸하고 외로울 테니까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니까요. 며느리가 참된 경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어요. 아들이 이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네요.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요즘엔 타운하우스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인테리어 사진을 몇 개 보여주면서 고르라기에 그중에 가장 아늑한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아들이랑 딸이 저 몰래 제가 골랐던 그 집을 계약하고 와서는 덜컥 짐을 싸라는 겁니다. 어릴 때나 커서나 추진력 넘치는 성격은 어디 못 간다 싶으면서도 남은 생을 자식들과 함께 예쁜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합니다. 자궁이 생겼던 혹도 건강관리 잘하고 그 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그런지 훨씬 작아졌다고 해요. 폭풍 같은 일이 지나고 나니 다시 좋은 일만 가득한 것 같아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결국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깨우치게 되었다니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은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사람에게 치였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더 단단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렇게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제 인생의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경험을 담아 이야기한 것이니 부디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